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새벽입니다. 준우책입니다. 이 나라 포퓰리스트 좌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그 효시는 김대중이라기보다 문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서 국가 채무를 또 엄청나게 순정을 시키면서 온 국민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전 국민에게 두 당 25만 원씩 현금을 살포한 21대 총선이 대표적입니다.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는 엉터리 정책을 들고 나와 노년층과 빈곤층을 두 번 올렸습니다. 소주성으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 25번의 부동산 정책을 모두 실패해서 민심 위반을 불렀던 김수현 사회수석을 다시 고집스럽게 청와대 사회수석으로 기용을 하면서 집값 폭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주도 아래 주택, 소득, 고용 이 세 부분에 관련해서 국가 통계를 4년 넘게, 거의 4년 반 동안 광범위하게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초대형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언론은 통계 조작 등과 관련한 위법 부당 행위는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무려 4년 5개월에 걸쳐 벌어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그리고 감정원에 예산 삭감 혹은 인사조치 등을 언급을 하며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해서 통계 수치를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확인한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확인한 것만 무려 102건에 달합니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민주당은 해산해야 마땅한 정당입니다. 감사원은 어제, 그러니까 17일 이런 내용의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주택 가격 동향조사, 즉 주택 통계와 그리고 가계 동향조사, 소득 통계,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조사, 즉 고용 통계를 감사 대상으로 했는데 엄청난 조작 범죄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 결과 감사원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 11명, 그리고 국토부 7명, 부동산은 7명, 통계청 6명 등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14명, 그리고 인사자료 통보 17명 등 엄중 처리를 취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이른바 ner공들입니다. 여기에는 감사원이 2023년 9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대통령 비서실, 국토부, 통계청, 부동산은 그 소속 22명 등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요청, 인사통보의 실익 등을 고려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 의뢰 대상자로 장하승, 김수현, 김상조, 이호성 이 4명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황덕순 일자리 수석, 이건 전부 다 집값과 그리고 고용 통계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장표 경제수석, 이분은 이른바 소주성 초위반자죠. 그리고 강신욱 통계청장이 포함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정책실장들과 홍장표는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운 자들이며, 그리고 김현미와 김수현은 집값을 폭등시킨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범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까? 어떻든 집값 폭등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강신욱은 좋은 통계로서 보답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정도로 대통령에게 아첨을 하는데 아주 능숙한 자였습니다. 당시 주택 가격의 경우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주택 통계를 사전에 제공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계 왜곡을 은폐했습니다. 청와대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그 지시 구조에서 특정 수치 조정에 대한 구체적 지시뿐만 아니라 질책과 압박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도 감사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꾸미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처음부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죠. 자, 소득 분야에서는 2017년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조사 통계 결과는 가계소득 가집계를 할 때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을 해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통계를 왜곡했습니다. 청와대는 심지어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인 5.95로 나타나자 이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고, 노동연구원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소득 통계, 고용 통계 할 것 없이 모조리 통계란 통계는 모조리 이 장밋빛 통계로 뜯어고치는 등 왜곡을 한 겁니다. 이에 통계청은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에 대한 보도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정부 관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소 내용을 보면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통계 수치를 무려 120차례 조작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규제 대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0에 가깝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값은 매달 0.2%에서 0.6%까지 계속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집값이 안정된 것으로 보이려고 26차례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매달 통계 수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즉 문재인 정권 2017년 6월부터 4년 6개월 동안 무려 4년 6개월 동안 총 125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사를 담당한 서정식 대전지검 차장검사의 말이 이렇습니다. 명시적인 하향 요구 외에도 재검토 요구, 상승 사유 확인 요구, 현장 점검 지시 등으로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했다. 검찰은 문재인 취임 2주년과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통계 조작이 집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결과 사진 보고 중단을 요구했지만 묵살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매달 사진 보고를 하도록 했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압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도 왜곡과 조작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상조, 김수현 정책실장과 그리고 김유미 국토부 장관 등 총 11명에게 통계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정치실장 중에 장하성, 이호성 정치실장 등 두 사람을 포함해서 11명은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수현은 입장문에서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게 또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결코 통계로 국민을 속이려 한 적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과 망신 주기일 뿐이다. 정말 기가 막히는 변명입니다. 그런데 다 좋습니다. 이런 통계 조작의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요? 문재인이 아닌가요? 저는 문재인이 끝내 숨는데도 검찰이 눈 감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기 대선 향방은 아직은 오리무중입니다. 이 언론은 국민의힘 친윤 그룹이 손살이 치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을 압박해왔다고 합니다. 과연 한덕수가 손살을 쳤을까요? 그 조선일보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닙니까? 소속 의원 절반 이상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바로 그 주장의 배경입니다.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은 이를 두고 이재명 구분응선 밀어 올린 친윤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김창균은 탄핵 심판을 통해 쫓겨나게 된 대통령 주도로 정권을 재창출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8년 만에 또 한 차례 파면 선고를 당한 보수 정권의 대선 전망은
지극히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신뢰할 같은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의 뚜렷한 확장성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수많은 사부를 있었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지층의 확고한 지원을 받아온 게 과연 윤석열이 독단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한 국민의 반감 때문일까요? 김창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창규는 윤석열 이재명의 대립구도 덕분이라면서 현재 파민 선거로 그 정치적 자산도 증발해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탓에 윤석열 부재 상황에서 50일간의 대선 레이스가 어떻게 귀결될지 민주당 내에서도 불안감을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에 윤 대통령과 친윤 진영이 국민의힘 경선에 개입을 해서 자신들이 후보를 낙점하려고 움직이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바라마지 않았던 상황이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민주당은 쾌재를 부른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심지어 김창규 논술 주관은 최근까지 이재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해온 오세훈이 명태균 스캔들과 토지허가제 번복으로 낙마를 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이 불출마로 국민의힘은 장기판에서 차포 중에 하나를 아무 대가 없이 희생시킨 셈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세훈이 이번 대선 전에 그렇게 비중이 있었던 인물인가요? 그러면서 탄핵 찬반에 중도적인 입장인 오세훈이 빠지면서 처음에는 오세훈은 탄핵에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죠. 그래서 탄핵 찬반에 중도적인 입장인 오세훈이 빠지면서 국민의힘 4강은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과 그리고 탄핵 반대 3명으로 짜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걸 두고 김창규 논술 주관은 국민의힘이 일반 국민 60%의 여론 반대편에서는 정치 집단으로 비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의 60%가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파면을 잘했다고 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 반대편에서는 정치 집단으로 비치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절반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3의 후보인 한덕수 지원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경선을 경쟁력이 없는 마이너리그처럼 비치게 만들었다고 한탄을 합니다. 말하자면 친윤의 지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경쟁력마저 갉아먹었다는 것입니다. 김창균의 말이 이렇습니다. 파민당한 정권의 핵심 세력이 미는 후보라는 프레임이 무슨 도움이 되겠나? 과연 그럴까요? 김창균은 노골적으로 친윤 개입으로 국민의힘은 망했다는 듯이 쓰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친윤의 개입 덕분에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은 지난 한 주 사이에 부쩍 업그레이드 됐다. 7부 능선 부근에서 훌쩍 9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쉽게 말해서 당선 가능성이 70% 정도였는데 친윤이 개입을 하면서 졸지에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은 90%로 높아졌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윤석열이 대선 개입이라거나 친윤의 개입으로 보기보다는 이번 조기 대선은 민주당의 내란제 프레임에 저항을 했던 탄핵 반대 세력과 이재명이 벌이는 체제 전쟁의 2라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재명과 그 반대 세력의 아주 결사적인 체제 전쟁이다. 이 체제 전쟁은 이 나라와 미래 세대의 명운이 걸린 전쟁입니다. 아마 국민들은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바로 이 점을 깨달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에 아주 어설프게 내놓은 비상계엄이 옳다고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 한동훈, 안철수 세력에게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이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탄핵에 반대하면서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을 기대했던 수많은 헌법학자와 그리고 이날의 법률가들, 양심이 있는 법률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을 포함한 지식인들이 일치된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상계엄은 반대하지만 그걸 내란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파면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4월 4일 소속인 하나없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물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했을 때 관여했던 법관 누구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묻지 않은 걸 두고 사법부는 썩었다며 경멸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산의 칼럼인 김창균 칼럼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에서 탄핵 찬성 후보가 한동훈 안철수밖에 없는 걸 두고 국민 여론 60%의 반대편에 서게 됐다면서 패배 의식에 젖는 것을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체제 전쟁에서 아직은 보수가 죽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직 보수는 살아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이 대선 레이스 초반에서 중도층 표심을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은 중도층에서 40%에서 50%에 달하는 거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8일부터 3일간, 그러니까 10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본인의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답한 응답자의 42%가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4%포인트가 오른 수치입니다. 중도층에서 김문수 지지는 5%, 그리고 홍준표는 6%, 한동훈은 3%, 한덕수는 1% 지지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이재명의 중도층 지지율은 30% 중반대였는데 갈수록 지지세가 불어나고 있다. 정당 지지도 추세도 아주 비슷합니다. 이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에서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이재명의 42%와 아주 비슷한 44%. 이에 비해 국민의힘은 불과 18%였습니다. MBS 조사를 하고 있는 이 엠브레인 퍼블릭, 이 여론조사 기관도 3일 발표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2배 지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보다 훨씬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당 대표를 연임하며 집도끼를 꽉 잡은 이재명이 일찌감치 중문 공약에 나선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은 느닷없이 중도 보수 행보를 하면서 나는 중도 보수다. 우리 민주당도 중도 보수였다. 이런 행보를 하면서 잘사니즘 같은 신조어를 전면에 세웠습니다. 이 잘사니즘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먹사니즘을 확대 포장한 중도층을 본격 겨냥한 구호입니다. 좋으죠. 이 먹사니즘은 이재명이 장인출을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며 한 말이고, 이 잘사니즘은 지난 6월에 국회 교섭단체 대표였을 때 선보인 말입니다. 스핀 낙태가 없는 국민의힘 주자들보다 한 발 앞선 이런 선전이 먹혀들고 있다고 할까요? 어떻든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인지 중도 보수를 외치면서 동시다발적인 중도 고의를 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4월 14일에는 AI 스타트업, 그리고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찾기도 했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챙기는 리더로, 그런 이미지로 선전을 확대한 것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로 석패를 한 이재명이 결국 승부는 중도층에서 갈린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어제 17일 충청도로 가서 마치 수도이전과 다름없는 것 같은 공약을 냈습니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겠다. 이재명은 이를 균형발전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책을 그대로 받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완전 이전한다는 것은 빈말일 겁니다. 어쨌든 과연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민주당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이재명은 대전을 두고 한 차원 높은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대덕 연구 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겠다는 것인데, 말처럼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이 그리 쉬운 일까요? 재밌는 것은 이재명 측이 향후 집권했을 때 집무실을 어디에 둘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재명 캠프 총괄본부장 강훈식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갈지 말지 등에 대해 정한 것은 없다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드리려고 한다고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문영배와 이미선이 헌법재판관에서 퇴임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제 문영배는 인하대학에 가서 이런 제목의 특강을 했습니다. 그가 법률가였던가요? 문영배는 이날 200여 명 로스쿨 학생들 앞에서 법률가의 길을 혼, 창, 통이라는 세 한자 글자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혼은 무슨 말일까요? 이 혼에 대해서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 이걸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 법률가가 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창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을 뜻한다. 이래서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한 예로 법정에서 방청객이 배심원이 돼서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한 일 같은 경험을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통을 의미하는 통은 막힌 것을 뚫고 물 같은 것을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의 뜻을 밝히는 의사표현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문영배는 또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자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도 무시하면서, 그냥 법도 무시하면서 피소추인 방어권을 무시를 했던 문영배가 한 말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문영배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들여놓은 풀 같은 존재로서 법관의 품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소추인의 발언을 제한하기 위해, 그것도 현역 대통령인 윤석열의 발언을 제한하기 위해 법정에 초시계를 갖다 놓은 판사,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제 경험상 법정에 초시계를 갖다 놓은 판사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는 법관의 형상을 한 법기술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인책이었습니다.